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연일 전 세계 언론, 특히 이제 미국의 언론은 전부 다 매일매일 트럼프 당선인 얘기죠. 저는 그래서 오늘쯤 다른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쯤 그때 그 대선에서 패배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연일 온통 트럼프 얘기입니다만은 어디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얘기하는 언론사는 보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일단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향후 행보에 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자,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자, 해리스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완패했죠. 트럼프 당선인이 압승이긴 하죠. 자, 해리스는 완패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는 현재로서는 오늘 기준으로는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43%가 오늘 당장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치루어진다면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몇 명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자리 숫자,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앞선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 이런 조사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다음 대선까지 남은 4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경쟁자들이 부상할 가능성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 유력 후보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외에 다른 사람을 좀 본다면 이곳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 그리고 미시간주의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 그리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요, 해리스가 2026년, 그러니까 2년 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의회 전문 매체죠, 더 힐이라는 그 언론은 해리스는 자신의 고향이자 트럼프 2기에 대한 블루스테이트의 저항의 보루, 이 블루스테이트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을 토대로 하는 그런 기반의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민주당 성향의 블루스테이트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저항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게빈 뉴섬 주지사잖아요. 그런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지난 2022년 2년 전 선거에서 재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연임 제한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는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는 자기가 그럼 대선에 한번 출마를 도전해 보든지 아니면 연방 상원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지사 자리는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출마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요,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를 재지명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휴버트 험프리 전 부통령은 대선 패배 후에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앨고 전 부통령은 대선 패배 후에 아예 그냥 정치에서 물러나서 기후 위기를 다룬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앨고 당시 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에 대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는 당장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가 현재 하와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대선 패배한 후에 지금 거의 한 3주째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휴가 보내야죠. 휴가 보내야 되는데 휴가를 보내면서 지금 이제 차기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현재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패배 후에 하와이에 가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다. 거기서 차기 구상을 아마도 할 것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약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플로리다주 남부의 작은 도시
팜비치.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이곳 미국도 그렇고 어떤 한 시티가 인구가 10,000명이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그 이상 되죠. 그런데 이 팜비치라는 플로리다주의 그 작은 도시는 시티의 그 인구가 한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 팜비치가 지금 정치의 중심지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소유한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마로라고가 있는 것이 이제 팜비치잖아요. 팜비치에는 권력뿐만이 아니라 돈도 지금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팜비치가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 운동의 주요 무대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팜비치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뭐 플로리다주라고 하니까 팜비치도 공화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팜비치라는 작은 소도시 이곳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요 민주당의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팜비치에서. 그러나 지금 그 선거 결과 뭐 유권자들의 성향과는 별개로 지금 팜비치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공화당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 리조트인 마로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미국에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팜비치로 지금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죠. 뭐 트럼프와 실제적으로 이제 매일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마로라고 자택에서 일론 머스크처럼 뭐 선택받은 몇 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들은 그 마로라고 자택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트럼프와 매일 회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있다가 마로라고로 매일 출근하는 그런 형식인데 팜비치가 거기니까 팜비치에 있는 호텔들에 다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실제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트럼프한테 얼굴 도장 좀 찍을까 하고 호시탐탐 거기서 트럼프와 만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뭐 거기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언론사 기자들도 엄청나게 이미 가 있고요. 네. 트럼프는 그 일기 행정부 당시에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뭐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한 그 외교 일정을 이곳 그 마로라고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가 이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머문 시간은 약 150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은 그런데 이번에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이 마로라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사실상 이 마로라고 리조트 이곳을 트럼프의 제2의 백악관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로라고 리조트 근처의 그 호텔은요 모두 완전 올 북드 다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티모시 호즈 더 벤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더 벤 호텔의 티모시 호즈라는 그 호텔 사장님, 오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 이곳 남부 팜비치의 호텔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2주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방이 없는 상태다. 누군가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태다. 완전히 방이 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르나르도 네토 이 호텔의 총지배인도 케이크를 먹으러 우리 호텔에 오든 또는 뭐 공식 회의를 하러 우리 호텔에 오든 결국에는 투숙객들은 이곳에서 잠만 자고 아침이 되면 다들 마로라고로 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이 팜비치 섬이 보이는 그 발코니의 객실을 배경으로 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발코니가 있는 그리고 뒤에 그 팜비치 섬이 보이는 그런 뷰가 있는 발코니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그 방은 이미 언론사에 의해서 다 예약이 꽉 차버린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로라고가 저쪽에 보이는 데서 이제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죠. 자, 워싱턴 DC가 팜비치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 팜비치에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워싱턴 DC가 당분간은 임시적으로 이곳에 옮겨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재계가 팀 쿡 애플 CEO, 지금 애플의 CEO가 팀 쿡이잖아요. 그 팀 쿡 애플 CEO를 따라 배우기에 나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을 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애플 CEO를 배워야 하나?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다루는 기술이 팀 쿡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다룬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재미있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팀 쿡 CEO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그 독창적인 자기만의 방식으로 백악관과 친분을 잘 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미국의 재계에서는 그 뭐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이나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과 무슨 뭐 대통령 또는 부통령,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임원들이나 아니면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백악관들과 소통하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습니다만은 팀 쿡 CEO는 그런 그 로비스트를 쓰지도 않고 또 자기 회사 애플 안에 백악관이나 미국 정치 고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 일만 전담하는 고위 임원을 두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그냥 툭툭 했다라는 것입니다. 팀 쿡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 당시 직접 전화를 걸고 직접 식사 어포인먼트 직접 하고 그러면 식사 같이 하실까요? 제가 갈까요? 오실래요? 뭐 이렇게 허물없이 그런 식으로 직접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9년 그때 이제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팀 쿡 CEO와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이제 뭐 오늘 오전에 애플의 팀 쿡 CEO하고 전화 통화하셨다는데 어떤 내용 말씀하셨습니까? 뭐 이런 걸 이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내가 그와 통화를 한 후에 느낀 소감입니다. 라면서 한마디로 말하건대 그래서 팀 쿡 그가 정말 대단한 경영인이다 라는 생각이 나는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전화를 안 할 때 그는 전화를 걸고 남들은 필요하지 않을 때 전화를 안 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전화를 하고 하는데 팀 쿡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특별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에 특별히 무슨 이해관계나 어떤 이슈 같은 것이 없어도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진심을 평소에 툭툭 잘 보였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팀 쿡 CEO는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특화된 어떤 면담의 기술, 어찌 보면 트럼프와 대화를 할 때에만 해당될 수도 있는 트럼프에 특화된, 그러니까 트럼프와 대화 그 시간에 특화된 그 대화의 기술도 팀 쿡은 개발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요건 또 무슨 얘기냐?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주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로 확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의 그 성향상 무슨 얘기하다가 조금만 재미없으면 그건 그렇고 저거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제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이 이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잘못하면 좀 바보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을 팀 쿡은 잘 파악해서 트럼프와의 대화 때는 그 대화 주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분야로 팍팍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어떤 단순한 수치로 표현되는 단순한 어떤 숫자로도 분명하게 얘기가 되는 그런 하나의 주제에 최대한 집중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 주제가 그저 이제 뭉뚱거려져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분명히 숫자로 표현이 되는 그런 명확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쉽게 대화의 주제를 휙휙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Let's change the subject. 막 이러고 바꾸는 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숫자로 분명하게 제시해서 또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숫자를 놓고 숫자를 제시하면서 분명하게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그 말을 뚝 끊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건 뭐 매너가 아니니까 함부로 그렇게는 하진 않죠. 그렇게 분명하게 또박또박 그렇게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도 늘리고 또 대화의 질도 높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상대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애플이 도움을 받은 게 많습니다. 베네핏 받은 게 많아요. 애플이 당시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이 같은 그 팀 쿡의 노력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관세 부과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제품, 여기 사실은 애플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은 미국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그 10% 관세 부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온 애플 아이폰에 1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아이폰은 제외시켜줬습니다. 이런 게 어찌 보면 베네핏인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팀 쿡의 그 트럼프를 상대하는 그런 테크닉, 스킬, 그 기술의 효과를 얻은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의 외교 방식에 고민을 하고 있죠. 한국 정부.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아주 고민.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일본 얘기는 뭐 알 필요 없지만 뭐 한국 정부 얘기는 좀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트럼프와의 그 외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아서 트럼프와 골프 외교를 위해서 연습을 한다라는데 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트럼프하고 괜히 골프 잡으셨다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괜히 트럼프는 쫙쫙 잘 치는데 잘못 치고 뭐 이런 일을 했다가는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지만 내가 골프를 잘 치는데 나보다 뭐 비슷하면 모를까 나보다 좀 많이 못 치고 그런 사람하고 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 같이 골프 친다가 아니라 내가 골프 쳐준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골프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 뭐 한 500 치는 사람이 120 치는 사람하고 칠 때 그게 즐긴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쳐주는 거지. 뭐 당구뿐만이 아니라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도 한 10년씩 친 사람이 있는데 엊그저께 새로 들어와서 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같이 쳐줄 때 이 10년 친 사람이 뭐 즐겁게 쳐주겠어요? 그냥 즐겁게 치겠어요? 쳐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 해줬기 때문에 그럼 너는 뭘 해줄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 골프 외교 안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에 뭘 생각해야 되는데 트럼프와의 외교 방식,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이런 팀 쿡에 트럼프에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상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팀 쿡 애플 CEO의 트럼프 대하기 방식이 골프가 아니어도 분명한 어떤 지식과 분명한 소신을 갖고 준비를 해서 대화를 리드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트럼프와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날 프라이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연말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 본격 시작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주의하실 게 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뭘 주문하잖아요. 근데 다른 때도 이제 문 앞에 놔두면 가져가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다른 때보다도 지금서부터 연말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주문 배달 물품을 노려서 몰래 남의 집 앞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 가져가는 절도범들, 그런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치 파이어리스라고 부릅니다. 포치 파이어리스. 포치라는 것은 이제 집 앞 현관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파이어리츠, 옛날에 뭐 해적 이를 뜻하는데 그 집 앞 현관의 해적, 이른바 집 앞 현관 앞에 절도범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막 이런 거 씁니다. 뉴스에서. 포치 파이어리츠, 현관 앞 해적들의 그 소포 절도범죄가 지금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LA 쪽의 상황을 좀 숫자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LA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뭐 거의 모든 다 지역이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A 한인타운과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좋은 동네죠. 얼바인 등 이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이 같은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최근 그 얼바인에서는 집주인을 사칭하면서 UPS 배달 기사로부터 직접 고가의 노트북 배달 박스를 수령한 뒤에 도주하는 그런 뻔뻔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UPS 그 배달범 또는 아마존 배달범 그 배달차가 있잖아요. 차를 그 느끼지 못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살 따라가다가 뒤에서 딱 보니까 그 범죄자들은 뭐 알겠죠.
보니까 저거 노트북을 주문한 것 같아. 노트북인 것 같아. 그러면 차에서 팍 내려가지고 그 배달 기사한테 가서 너 여기 이 집에 우리 집에 이거 배달 온 거지? 내가 그 주문한 건데 땡큐 이리 줘. 지금 내가 갖고 들어갈게. 그러면 뭐 그 배달 기사는 그렇겠구나라고 뭐 자연스럽게 뭐 믿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믿기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왠지 좀 두렵기도 하고 해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주고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 배달 기사의 마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땡큐,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나한테 지금 주면 돼. 내가 그냥 갖고 들어갈게 해서 받아서 들어가는 척 하다가 배달 기사가 가면 잽싸게 갖고 도망가는 그러한 폴치 파이어리치가 지금 성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LAPD 자료에 따르면요, LA에서 연말이 되면 소포 절도범이 크게 증가해서 11월 말과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3,600건 이상의 소포 절도 가운데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케이스가 역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도 LA 지역 소포 절도는 계속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월까지 지난 10월까지, 지난달까지죠. 그러니까 총 2,400여 건이 신고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관할 구역의 거의 한 80%가 한인타운인데요. 그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되어진 그 절도범 범죄 숫자가 230건으로 LA 경찰국 산하 각 경찰국에서 가장 이 절도 범죄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범죄 피해가 많죠. 왜요? 한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좀 잘 사니까 좀 뭘 주문해도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 고가의 물품까지는 아니어도 좀 좋은 것들 주문하니까 한인들 사는 가정에 가서 그런 절도 행각을 벌이면 짭짤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절도범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온라인으로 뭐 주문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뭐 그런 일이 있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마존에서 뭘 주문하면 하루에 그냥 서너 번씩 이렇게 봐요. 이게 어디쯤 왔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지금 뭐 어디쯤 가고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을 오기 전에 한 대여섯 개 집 남았으면 그때부터 5개 스탑이 남았다, 4개 스탑이 남았다,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보고 있다가 이제 한두 집만 지나면 우리 집 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어슬렁거리다가 오면 바로 받아가는 것이죠. 뭐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연말에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조심을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주문할 일이 많으신데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연말에 쇼핑 분위기는 과연 그러면 어떨까요, 올해는?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 업체들이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비자들은 아직 쉽게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이 미루어둔 어떤 선물이나 물품을 사려고 하겠지만 좋은 할인 기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다운, 정말 대폭의 할인 기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굳이 섣불리 구매에 나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소매 체인점 월마트, 그리고 갭, 그리고 TJ 맥스 등은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소매가 그리 늘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월마트, 갭하고 TJ 맥스는 늘었다? 무슨 얘기지? 네. 소비가 조금 억눌려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연말 되면 아무래도 늘어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아직은 지갑을 탁 열지 않고 조금 눌려 있긴 한 그런 분위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비싸지 않고 적당한 가격이라면 기꺼이 지금도 소비를 한다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월마트나 갭이나 또는 뭐 TJ 맥스 정도의 그전 정도의 가격은 뭐 충분히 지금 막 소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소비자들은 의류나 신발과 같은 그런 소비재의 구매는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품이나 기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품, 식품이나 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지출은 가차없이 늘리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물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좀 오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식료품과 뭐 육아용품 등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소비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좀 할인폭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의 그 골조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일컫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주말은요, 미국 소매업체들이 가장 기대하는 쇼핑 대목인데
자, 이번 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매 매출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말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그 소매 매출이 나온 걸 보면 12월 올 연말의 소매 매출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금토일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동안의 쇼핑 매출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자, 입장을 하면서 입장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매장에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고객에게는 커피를 무료 제공하겠습니다라는 재치 있는 공약을 내건 미국의 한 커피 전문점이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미들보로라는 조그만 시인데요. 매사추세츠주 미들보로에 위치한 커피숍, 아무도 알지 않는 그 동네에만 있는 그런 커피숍인데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커피 밀라노 카페라는 그 작은 커피숍은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5초간 춤을 추는 그런 경우에 그 손님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카페 업주는 또한 또 이 춤을 춘 그 손님들의 허락을 받고 춤추는 영상을 찍어서 이를 SNS에 올렸습니다. 손님들은 각각 자신만의 개성이 더해진 춤을 추면서 입장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막 6명, 10명이 막 단체로 몰려와서 단체로 춤을 추고 단체로 커피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아는 채 춤을 추는 아이 엄마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는 부부가 들어오자마자 계산대 앞에 서서 손을 맞잡고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벤트 영상이 SNS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이 카페의 매출은 급격히 늘어났고요. 신규 고객 확충에도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첫날 틱톡 계정, 그러니까 이 카페의 틱톡 계정은요, 팔로워가 하루 만에 6,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서 6,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이 이벤트는요, 카페 업주가 손님들을 더 끌어모으고 좀 그 SNS에서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100% 상술로 시작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신나하는 그런 모습에 업주도 덩달아 신나하고 자신들 업주도 그래서 신이 나서 야 이거 내가 돈 좀 더 버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좋은데 우리 온 동네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가 돼버렸네라고 업주도 덩달아 신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한 영상에는 사람들이 그 흥겹게 춤을 추면서 카페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여러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손님은 문 앞에서 아예 신발을 벗고 이 마이클 잭슨이 하는 뒤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는 문워크를 치면서 그 매장을 들어오기도 했고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또 단체로 춤을 추는 영상도 많고 그런 영상들이 공개되자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면서 이 조회수가 폭발한 것은 물론이고요. 새로운 손님들까지 몰려들어서 이 카페 매출이 조그만 동네에서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해졌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유명해진 거죠. 매출과는 별도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라 사장님 좋고 손님 좋고인 그런 셈입니다. 카페 주인은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이색 댄스 이벤트를 이번에 한 거를 조만간, 지금은 일단 끝났는데 조만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제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 불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고 갑자기 잠시 후 오늘 2시부터 해놓고 이제 SNS에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시에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기분 좋고 신나는 이벤트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부끄러워서 아마 그 커피 한 잔 공짜로 얻어 먹으려고 춤을 추면서 그 매장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아주 기분 좋게 즐기면서 거기서 커피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참 아주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한번 무언가 간단한 들어오는 손님들도 즐겁고 나도 즐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춤을 춰라 그러면 또 부담되니까 재미있는 율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이벤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재밌고 매출도 올리고 사장님 좋고 손님 좋고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성 모델 문가비 씨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게 배우 정우성 씨의 아들이라는 얘기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맞다,
자신이 내가 친부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한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자, 이제 며칠 뒤에 공식 석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정우성의 소속사는 정우성이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예정대로 참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우성은 지난해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객석에 앉아 있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수상 소감 말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할까라는 것이죠. 자, 2019년 증인이라는 영화 이후에 5년 만에 남우주연상을 받게 될 경우에 자, 무대에 올라서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우성이 직접 그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 측은 문가비 씨가 최근에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서 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계획은 없다. 또 문가비의 교제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면 무대에 올라가서 소감을 말할 때 이제 무슨 말 하든지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입을 지금 많은 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에서는 지금 그 정우성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바람 피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정우성 씨 올해 51살인데 뭐 결혼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바람 피운 건 아니죠. 뭐 두 사람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자, 그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비혼 출산인데 뭐 어찌 보면은 혼외자 문제, 뭐 혼외자도 아니죠. 혼외자는 결혼한 사람이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이제 혼외자인데 이건 그냥 뭐 비혼 출산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우성이 어떻게 나올까? 근데 일각에서는 정면 돌파할 것이다. 그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을 했고요. 그게 뭐 두 사람 모두 미혼이고 하니까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인데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과연 정우성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정말 둘이 결혼은 안 할 건지 등등 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뭐 들으시면은 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글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글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 발음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의 기본이 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걸 발음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점 느끼셨나요? 네. 기역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기역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역. 근데 이게 이제 뭐 틀리시는 분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발음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역이 아니라 기역 이가 정확한데요. 무심코 발음할 때 그 나오는 기역, 니은 이렇게 하는 경우 자주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무심코 실수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틀린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것도 한글날 특집 방송에서 그런 걸 틀린다면 더더욱 얘기가 다르겠죠. 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글날 경축식 축하 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올렸는데 그 한글 자막을 틀리게 게시해서 무리를 빚은 KBS에 대해서 법정 제재 가운데도 가장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KBS 1TV는요, 지난 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을 화면에 올렸는데 그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한 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그런 건데 그것을 기역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잘못 발음할 때가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역. 그 기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기역이라는 건 우리가 뭐 메모라이즈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뭐 그 기억을 한다, 추억을 한다 할 때 그 기억인데 그렇게 자막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KBS가 그것도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에 그렇게 표기했고 또 디귿은 디귿 해야 되는데 디귿이라고 자막을 그렇게 표기해서 시청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하는 사고가 있지를 않나, 또 이어서 한글날에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 등등 이런 것이 일련의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심각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광복절 사고 이후, 이제 광복절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요, 8월 15일 광복절 새벽 0시 땡땡땡이 됐는데 그때 KBS가 그 시간에 방송한 게 뭐였냐,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를 그 시간에 맞춰서 방송한 겁니다. 전 지금도 이게 왜 그 시간에 그런 편성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했다라고 본인들은, KBS 직원들은, 그 임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페라 나비부인이 그 일본풍의 오페라고 거기 기미가요가 나오고 기모노 입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스쳐 나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걸 8월 15일 새벽 0시에 그걸 했을까요? 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자, 광복절 그 사고 이후에 더 자성했어야 했는데 KBS는 2달 만에 또 한글 자막 사고를 일으켜서 결국은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중징계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참 그런 거 보면 한글 발음, 우리 한국어 발음 때로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경우도 좀 그렇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해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틀린 발음이죠.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뭐 우리가 대화할 때 그냥 좀 틀리게 대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정확한 게 뭐다라는 것을 알고 틀리는 것과 정확한 것을 잘못 알고 그래서 계속 틀린 것과는 다른 거니까 정확한 것은 이거다라는 건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고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